만약 여러분이 6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식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엉망이 된 모습으로 아들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따뜻한 포옹 대신 며느리의 차가운 문전박대와 어머니, 저희는 모실 수 없어요라는 말, 그리고 여관비나 하라며 건네준 현금 봉투만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실제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가슴 시린 일을 겪었습니다. 화마 속에서 이웃을 구했지만 정작 가족 앞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러나 절망에 빠져 거리를 헤매며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소 효자였던 아들은 왜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모습을 감췄을까요? 매정해 보이던 며느리는 왜 문을 닫자마자 그 뒤에 주저앉아 오열했을까요? 굳게 닫혔던 그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잔인하고도 깊은 사랑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재 뒤에 숨겨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가명, 올해 60입니다. 저는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인 성북동 언덕마을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곳 집들은 낡고 벽에는 금이가 있고 계단도 좁지만 오래 살다 보니 벽돌 하나, 금관 틈 하나에도 정이 들더군요. 은퇴 후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화분에 물을 주며 평범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죠. 하지만 화마공과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다가 목이 칼칼해서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온통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목구멍이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불이야, 어서 피하세요. 불이 났어요. 복도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외투 하나만 움켜쥐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가 얼굴을 덮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래층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복도를 대낮처럼 환하게, 아니 공포스럽게 비추고 있었죠. 본능적으로 아래로 뛰려다 멈칫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최 할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최 할머니는 82살이신데 다리가 불편하고 치매 기운도 있으십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사시는데 누가 깨우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오실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옆집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최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불이 났어요.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 안쪽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할머니가 부채를 든 채 졸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영숙이구나. 밤중에 누가 뭘 태우나. 왜 이리 매캐해. 아래층에 불이 났어요. 빨리 저랑 가셔야 해요. 설명할 겨를도 없이 저는 할머니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걸음이 느려 탈출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검은 연기는 점점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3층 계단 모퉁이를 돌 때 제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우리 두 사람은 계단 몇 개를 굴러 떨어졌습니다.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최할머니도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래층까지 치고 올라온 불길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우리 둘 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청년 2명이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어서요. 업히세요. 한 청년이 최할머니를 업었고 다른 청년이 제 팔을 부축해 반쯤 끌다시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습니다. 그들의 고함 속에 우리는 찜통 같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뒤에서 콱광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방금 탈출한 그 계단이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내 집이, 내 삶의 터전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자 최의 할머니는 아이처럼 제 손을 꼭 잡고 벌벌 떨며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퉁퉁 부어오른 제 발목과 잿더미가 된 집을 번갈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근 주민센터 강당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강당은 울음소리와 안부 전화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는 나눠준 담요를 덮고 멍하니 앉아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보며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책들, 앨범들, 먼저 떠난 남편이 남긴 유품들까지 그 모든 추억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최할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잠이 드셨지만 제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휴대폰은 도망치다 떨어뜨렸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잠옷 주머니에 꼬깃꼬깃 들어있던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직원에게 휴대폰을 빌려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었지만 소리샘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훈이가 바쁘니까 곤히 자고 있겠지. 못 듣는 게 당연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걸어보자. 효성 지극한 아들이니 엄마 집에 불이 났다는 걸 알면 한 걸음에 달려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른 아침, 최 할머니의 조카라는 분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아이고, 놀라라. 그는 할머니를 살피더니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최할머니는 눈물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영수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라고 되뇌셨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사무치게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족을 따라 떠나고 결국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불길한 예감이 조류처럼 밀려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숙님, 이곳은 임시시설이라 장기 체류는 어렵습니다. 혹시 가실 만한 친척집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것도 모자라 아예 꺼놓다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겐 아들이 있으니까요. 주머니 속 전 재산을 만지작거리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분당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 낯선 풍경을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아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나니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남았습니다. 퉁퉁 부은 발을 끌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설마 집에 없는 건가 싶어 문 앞에 주저앉으려던 찰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가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다. 엄마야. 저는 며느리가 활짝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며 걱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문틈 사이로 창백하게 질린 얼굴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대신 몸으로 문틈을 막아선 채 마치 누구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왜 그러니? 문 좀 열어다오. 엄마가 다리를 다쳤어. 집에도 불이 나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며느리는 문틈으로 흰 봉투 하나를 쑥 내밀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거 그이가 전해드리라고 한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저는 멍하니 봉투를 쥔 손을 허공에 둔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지훈이는 집에 있니? 수진이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이 돈으로 여관에 가시든지 다른 친척을 찾아보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이 다 타버려서 갈 곳이 없는데 내가 네 시어미인데 여관으로 가라고. 다급한 마음에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지훈아, 나와봐라. 엄마 왔다. 하지만 수진이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이 집에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어머니 환영하지 않는다고 전하래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희 생활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러고는 쾅소리와 함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넋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린 100만 원이 든 봉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집도 있고 효자 아들도 둔 행복한 노인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집도 잃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신세가 되다니요. 아들네 아파트를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유령처럼 봉투를 쥐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슴에 통증이 너무 커서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갑던 아들, 대학 가서 알바비 모아 내복 사다 주던 착한 아들이 왜 이렇게 냉혈한이 되었을까요? 말수는 적어도 깍듯했던 며느리는 왜 저를 쫓아냈을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난 아직 병들지도 않았는데 단지 며칠만 재워달라는 게 그토록 큰 짐이었을까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눈물과 섞여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짭짤하고 씁쓸했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에 있는 정자로 들어가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공원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적어도 갈 곳은 있었을 텐데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칠흑 같던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할 때까지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치고 해가 떴지만 저는 열이 펄펄 끓어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움직일 힘이 없어 벤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원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중년 부부와 한 노인이 내려 저를 향해 급히 다가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수가, 최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최할머니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드디어 찾았구나. 혼자서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발은 또 왜 이 모양이고? 중년 부부는 최할머니의 아들 강 사장 내외였습니다. 미국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는데 어머니로부터 생명의 은인이 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호소에 갔더니 제가 아들을 찾아갔다고 해서 분당까지 수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 근처 공원에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 사장은 저의 초라한 행색과 텅 빈 정자를 보고 대충 상황을 짐작한 듯 했지만 예의 바르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저희가 모셔도 될까요? 실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저희 부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어머니를 모실 곳을 알아봤습니다. 가평에 환경 좋은 실버타운을 예약했는데 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셔서 혼자 계시는 걸 불안해하십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말벗도 해주시고 서로 의지하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지내실 특실을 마련했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건 보은이기도 하지만 저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친아들은 나를 내쳤는데 생면부지에 남은 은혜를 갚겠다며 안식처를 내어준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니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최할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고 아이처럼 졸랐습니다. 영수가, 나랑 같이 가자. 너 없으면 나 무서워서 못 살아.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불쌍한 저에게 내어준 마지막 살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평의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시설, 맛있는 식사, 친절한 간호사들까지. 최할머니와 저는 산책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강 사장 부부도 미국에서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훈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굳게 닫힌 문과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실버타운 전화로 몇 번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싫어서 안 보는 거라면 전화는 왜 피하는 건지,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억측과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참을 수 없어 최할머니께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확실히 마음을 접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역시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봐. 그때 앞집 문이 열리더니 쓰레기 봉투를 든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몇 번 인사 나눴던 박 반장님이었습니다. 어머, 지훈이네 어머니 아니세요? 반장님, 혹시 우리 애들 어디 가는지 아세요? 문을 안 열어주네요. 박 반장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어요. 뭘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지훈이 아빠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한 지 꽤 됐는데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라고. 네, 암이요.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 새댁이 매일 눈이 퉁퉁 부어서 병원을 오가던데
젊은 사람이 안 됐지 뭐예요. 아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니.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안병동 1203호. 간호사가 알려준 병실 번호가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건장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해골처럼 마른 얼굴, 태탄 눈, 다 빠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쓴 헐렁한 비니 모자, 온몸에 주렁주렁 튜브를 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수진이가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슬픔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수진이를 밀치고 침대로 달려가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뱀이 터진 듯 쏟아졌습니다. 왜 속였어?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나를 내쫓았어? 그때 지훈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한때 맑았던 눈동자는 탁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를 본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라비틀어진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세요. 제발 가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아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마지막 자존심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며 병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수진이가 쫓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 스르르 주저앉더니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울음 섞인 고백을 통해 그날의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났던 그날, 지훈이는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쇼크가 와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던 밤이었습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로 위독했죠. 수진이는 남편이 죽을까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때 주민센터에서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어머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죽어가는데 시댁은 불이 났다고 하고 지훈 씨는 처음 암 진단받았을 때부터 절대 어머니께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자식 앞세우는 고통까지 드릴 수 없다고요. 제가 찾아왔던 날, 수진이는 병원에서 잠깐 짐을 가지러 들렀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꼴을 보고 당장이라도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 지훈 씨 없는 거 아실 테고 제가 어머니 얼굴 보면 펑펑 울면서 다 말해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면 지훈 씨 뜻을 거스르는 거고 저도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눈물 범벅이 된 며느리를 보니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당하기에 얼마나 벅찼을까요? 저는 떨고 있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그 큰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니? 난 네 엄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뭐가 무섭겠니? 내가 무서운 건 내 새끼 아플 때 곁에 없는 거야. 눈물을 닦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깨어난 지훈이는 또 저를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다 알았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을 거야. 아무 데도 안 가.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친구랑 아주 좋은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라. 집이 불타버린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지훈이의 눈빛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손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낫기만 해라. 그게 효도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지난 몇 년 중 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기적처럼 아들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반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강 사장님 가족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 근처 식당룸에서 우리 가족과 강 사장님 가족, 최 할머니까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이는 맑은 정신으로 최 할머니와 인사를 나눴고 식사 후 강 사장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지훈이가 강 사장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효도도 못하고 먼저 가게 생겼습니다. 염치 없지만 제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 좀 지켜봐 주세요. 강 사장님은 걱정 마라 동생. 이제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훈이가 떠나던 날 서울 하늘은 야속할 만큼 파랬습니다. 아들은 고통 없이 잠자듯 떠났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엄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거라는 우리가 지켜낸 그 슬픈 거짓말을 믿고 안심하며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변호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맡겨둔 유언장과 편지를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두툼한 봉투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이 편지를 보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아빠 곁에 있겠네요. 엄마, 또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평생 엄마 속만 썩이다가 마지막까지 불효를 저지르네요. 제가 아픈 거 숨겨서 미안해요. 엄마가 슬퍼서 무너질까봐 그랬어요. 차라리 저를 매정한 놈이라고 미워하는 게 자식 잃은 슬픔보다 덜 아플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위대한 우리 엄마 아들이어서 좋았고 착한 아내 만나서 좋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제 보험금이랑 주식, 예금 다 엄마한테 남겨요. 우리 낡은 집 비록 춥고 좁아도 거기 엄마랑 내 추억이 다 있으니까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엄마,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이 보이면 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위에서 엄마 지켜볼게요. 사랑해요, 엄마. 불효자 지훈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끝까지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미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집을 지키라니. 하지만 아들의 사랑은 불타지 않고 제 가슴 속에 더 단단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돈은 약 3억 원.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그리고 특별 위로금까지 합쳐 약 6억 원이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합치면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면 좋은 새 아파트를 사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잿더미가 된 옛집 터를 바라보며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인다면 그저 차가운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암으로 고통받는,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은 지훈이의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와 상의해 지훈 따스한 햇살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작은 재단입니다. 사무실 벽에 작은 현판을 걸던 날, 저는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집 잃은 노인도
아들 잃은 슬픈 엄마도 아닙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며 환우들의 손을 잡아주고 희망을 전하는 바쁜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마다, 그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내 아들 지훈이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온기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화재는 제 집을 태우고 아들을 앗아갔지만 제 삶의 불순물을 다 태우고 가장 순수한 사랑만을 남겼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60살입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수많은 마음의 집을 얻었고 아들은 떠났지만 수많은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지훈이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제 남은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숙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정한 불길과 비극적인 병마,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난 거짓말 같은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 지훈 씨가 끝까지 병을 숨기고 어머니를 밀어낸 선택. 과연 그것이 최선의 효도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의 기회를 뺏은 걸까요? 그리고 전 재산을 기부한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지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를, 내 새끼를 저 뻔뻔한 여자와 나누라니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입양 절차를 밟아놓을 걸. 옆에 앉은 지훈이는 내내 헤드폰을 쓰고 태블릿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까요? 곧 할머니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조정위원이 형식적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군, 오늘 어른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 모든 시선이 구석진 자리로 쏠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발작이라도 일으킬까봐 겁이 났습니다. 대신 대답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지훈이가 천천히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아이의 눈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정위원도 엄마라는 여자도 아닌 바로 저를 향해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의 새의 박자 소리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도마지라는 소리예요.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맞은편의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할머니뿐이에요. 엄마는 없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조정위원의 펜은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내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장으로 감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이의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4,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각인된 차가운 사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그저 단어일 뿐이고 할머니만이 자신의 세상에 숨결을 불어넣은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 80억짜리 게임은 천재의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제 낡은 부엌, 20년 된 식칼, 그리고 저라는 늙은 여자가 매일같이 들려준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러워서요. 제 침묵의 아이가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조정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수진이는 도망치듯 나갔고 박 변호사는 짐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건물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멀리 벤치에 수진이가 멍하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구겨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12년 전 빗속으로 뛰어들던
그 철없는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는 다시 헤드폰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휴식이라는 걸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훨씬 크고 두툼해진 손이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왜? 새가 너무 높이 날아요. 아이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밖이 너무 시끄러워요. 집에 오고 싶대요. 저는 젖은 손을 닦으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라고 하자. 다음 날 뉴스가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1위 게임별의 새가 스토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천재 개발자가 80억 수익을 포기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소식에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예전처럼 평온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새는 더 이상 점수를 내지 않고 그저 파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의 똑딱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문 밖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도 떠났고 이웃들의 시선도 다시 무덤덤해졌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작은 게임들을 만들어 팔아 번 돈으로 영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동네 놀이터를 개조해 감각 놀이터를 만듭니다. 모래의 굵기가 다르고 벽의 질감이 다르고 온화한 소리가 나는 기구들이 있는 곳. 지훈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천국입니다. 가끔 지훈이와 그 놀이터에 갑니다. 모래놀이를 하는 자폐아동 옆에 앉아 말없이 같이 모래를 만지는 손자의 옆얼굴을 봅니다. 이제 지훈이는 비를 피하던 작은 새가 아니라 비 맞는 다른 새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속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그것으로 족합니다. 김영자 할머니와 손자 지훈 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려진 아이와 할머니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80억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고 선택한 평범한 행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딸 이수진 씨를 비난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훈 군의 선택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이 무엇인지 지훈 군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새 장가 될 거야. 네가 그토록 탐내던 이 집, 새 며느리 차지가 될 거고 넌 그냥 미친 여자로 기억되다 잊힐걸? 계산 빠른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미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타 지훈이가 미진이 팔을 깨물었고 경찰 특공대가 덮쳤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미진이는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 달 뒤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고 양육권은 민호에게 갔습니다. 민호는 많이 변했습니다. 안일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발로 뛰는 영업직으로 옮겼고 제 아파트에서 나와 교회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엄마가 월세 놓으세요. 저랑 지훈이는 저희 힘으로 살게요. 어느 주말 민호와 지훈이가 제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쭈뼛거리며 고무 찰흙으로 만든 삐뚤빼뚤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갈비찜 그릇이야. 예전에 깬 거 미안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는 서툰 솜씨로 만든 갈비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는 달력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 주는 안 되는데?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수국 보러 가기로 했어. 비행기 표도 끊었단다. 아, 민호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클래식 공연 있어. 민호가 멍하니 있다가 활짝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바쁘시네. 건강만 하세요. 저는 돌아가는 아들과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 전반전은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였습니다. 손자도 자식도 예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아껴줘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매정한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